안녕하세요. 이진혁 선생입니다. 예. 일단 오늘 제가 들을 게 수학 독서 탐구 수업인데, 일단 이제 이쪽 부분들이 되게 요즘에 핫해졌는데 저는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으시면, 제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의 반응들은 이제 대체로 뭐냐면은, 보통 입시 컨설팅 하시는 업체에서 이제 해주는 거와 전반부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총론은 비슷한데, 이제 강론 부분들이 거기는 없다. 근데 저는 이제 강론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응이 좋으셔서 잘 들으시고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오랫동안 수학을 이제 수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입시에 관련된 수학입니다. 보통 이제 입시에 관련된 수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학 하시는 분들도 그게 그냥 수학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입시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능력은 일반적인 이제 그 정량적으로 하는 그런 수학적 능력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입시를 두 가지를 많이 하는데, 이제 상상고 입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상상고랑 이제 현대총원고 저기 울산에 있죠, 그죠? 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여긴 지금 쓰지는 않았는데 또 가까이 있는 외대부고 입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입시는 제가 전반적인 거를 다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재학교나 가고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필이 들어가니까 그 지필을 뺀 나머지 부분들, 지필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탕으로 이제 보통 요즘에 수학동화라는 말을 쓰죠.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수학동화 수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수학 도서 수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상상고랑 외대부고, 청운고, 하나고 이런 학교들은 제가 한 20명 이상은 보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도 20명 정도 갔고 재작년에도 한 20명 정도 갔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한 게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한 50명 정도 제가 보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합격자 소식 보내주셔가지고 했는데, 특히 상상고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입시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입시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고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의 설명회를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학 선생의 설명인지 독서 선생의 설명인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작하면서 책 한 권 좀 추천을 해드리면, 이제 슈거블루스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설탕에 대한 해독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서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가 정제된 음식을 되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설탕뿐만 아니고 매일 먹는 밥도 사실은 현미보다는 백미를 많이 먹고, 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제미로 만든 것들을 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주로 쓴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딱 보고 느낀 게,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쏟아내는 지식도 굉장히 정제된 지식이 아닌가. 그럼 같은 정도의 해로운 정도가 많은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수학을 가르친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런 게 보이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죄책감이 느껴진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상위권 아이들한테 고등학교는, 대학은 뭘 원하는가, 그리고 조금 이제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향점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부 관리 및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최고 수준의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그리고 수업 안내를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영재원이나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빌드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대부분 제가 학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학부모님이신데, 지금 빌드업 하기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를 쌓아 나갈 때 굉장히 정교하게 잘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 달린다 해서 이렇게 대충 쌓으시면 나중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앞뒤가 맞도록 잘 싸우신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먼 얘기다 싶지만 그래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보셨죠, 그죠? 뭐 자기소개서에 어떤 얘기가 나온다, 이제 이런 건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공부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주안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 지금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입시에서 원하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빅 퀘스천이죠. 빅 퀘스천을 답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공부예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위험해요. 수학은 수학대로 달리고 과학은 과학대로 달리고 나중에 입시철 돼서 입시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 되지 않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부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도움이 돼야 돼요. 지향점이 같아야 됩니다. 지향점이. 그죠? 뭐 따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보셨을 거니까.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입도 물론 지금 자기소개서 폐지되긴 했지만 이제 자료 드렸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결이에요. 같은 결. 그러니까 진로에 관련돼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수학에 대한 탐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과학에 대한 탐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책 많이 읽었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헌신을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생각들이 지금 하는 공부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허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고등학교 입시에서 이제 원하는 역량들이 지원 동기, 진로. 그러니까 진로 좀 잡으셔야 돼요. 진로. 제가 항상 진로 잡으시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의 꿈은 오늘 하고 내일 바뀌어요. 모레도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진로 좀 잡으시고 진로에 관련된 활동할 시간 사실 없잖아요. 그죠? 활동할 시간 사실 없으니까 책 많이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과학 분야에서 특기, 그리고 책 읽는 거, 열정, 뭐 융합적 사고. 사실 뭐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게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학을 탐구하다 보면 모든 학문을 같이 탐구하게 되거든요. 수학과 미술.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상관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근법이나 사형계약이 다 수학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미술에서 나왔거든요. 수학과 뭐 사회,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 부모님한테 유산을 상속받을 때 어떻게 집이나 차나 부동산을 안 팔고 상속을 잘 분배해서 받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융합에 대해서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에서 밝힌 건데 방금 했던 말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지금 써져 있는 거죠. 고차원적인 학업 역량을 요구한다. 그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요구한다. 물론 이제 이건 대학입니다. 그리고 독서활동에 진정성이 있는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목자사고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기숙학교지 않습니까? 그죠? 기숙학교다 보니까 거기서 적응 못하고 자퇴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갈등 해소를 한 경험이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있는지, 그죠? 소통이 잘 되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성적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 자소서들 좀 이제 보시는데, 일단 영재학교나 과고는 사실은 여기에 탐구라는 말이 딱 박혀져 있어요. 탐구.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한 사례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질문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셔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랙탈에 대해서 탐구했다. 프랙탈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프랙탈이. 저하고 이제 프랙탈 수업을 하면 아이들은 선생님 그거 들어봤어요.
저도 알아요 하는데 요만큼 합니다. 요만큼. 프랙탈이 굉장히 이제 범위가 큰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대부고 자소서예요. 외대부고 자소서는 굉장히 질문이 복합적입니다. 보면 한 가지 문장인데, 자,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죠? 그리고 그 과정과 느꼈던 점, 그리고 권학잉여과 연계해서 지원 동기,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활동 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한 가지 질문에 4가지 질문을 넣었습니다. 반칙이죠. 반칙입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답변도. 네, 되게 복합적으로. 그래서 외대부 같은 경우가 이제 왜 이렇게 복합적으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변은 비슷합니다. 답변은 아까처럼 영재학교 대비하듯이 탐구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내가 수학 공부를 해서 어려운 문제를 잘 푼 이야기, 그리고 시험 점수를 몇 점에서 몇 점을 올린 이야기, 이런 걸 자기 독창적으로 막 애들이 쓰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에 써보라고 하면. 근데 그런 경험들은 자기가 독창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여기 질문에 써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탐구 사례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탐구 사례. 예. 그리고 뭐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는 폐지됐어요. 올해부터 폐지돼서 이제 보는데 마찬가지의 이제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MSG 학원에서 주로 하시는 게 이제 영재학교하고 과고시니까 그 부분에 이제 많이 설명회를 들으셨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자사고 쪽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스타일이라서 그쪽 입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지필이 없죠. 그죠? 지필이 없이 이제 2단계 면접입니다. 1단계 서류로 해서 뽑고, 그 다음 2단계 면접을 보죠. 그죠? 근데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는, 지필형 면접이 있습니다. 지필형 면접. 지필이 아닙니다. 지필형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지를 주고, 시간을 준 다음에 애들이 풀게끔 하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독서 인성에 대해서 풀게끔 하고, 시험지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면접으로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지필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상고 입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은 안 드리겠는데, 보면 서울대 입시랑 가장 유사해요. 상상고 입시가. 그리고 의대에서 하는 MMI 면접하고도 가장 유사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상상고 입시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제가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대학 입시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입시라서 제가 상상고 입시를 되게 추천하는 편이고, 그래서 아마 뭐 의대 실적도 되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기 옆에 있는 휘문고가 더 좋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휘문고와 이제 상상고의 의대 실적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결이 달라요. 휘문고는 거의 다 정시고 재수생 위주입니다. 그 합격자들이. 근데 상상고는 휘문고에 비해서 되게 고릅니다. 수시와 정시가 고르고, 물론 자사고 안에서는 상상고가 좀 더 정시 비율이 높긴 해요. 높긴 한데 휘문고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재학생 비율도 높고 수시로도 많이 가고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바람직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고 입시를 뭐 영재학교나 과고 입시를 하지 않을 거면 준비를 좀 하시라,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영재학교와 과고 입시는 되게 어느 한 분야의 그 몰입적인 입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런 말 드리면 원장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영재학교 과고 입시는 부작용이 있어요. 실패했을 때. 예, 물론 합격하면 되게 좋죠. 부작용이 있는데 상상고 입시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냥 다 준비하시면 돼요. 왜냐?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상고 입시는 좀 뭐랄까 보약 같은 느낌? 그죠? 한약 같은 느낌? 근데 그 영재학교나 과고 입시는 이제 양약 같은 느낌? 그죠? 요 차이점 아시죠? 그죠? 양약과 그 한약의 차이점. 예, 뭐
이렇게 드리니까 옛날에 학부모님 한 분이 한의사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예, 저는 뭐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 외대보고랑 자사고는 이제 이 지필형 면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필형 면접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뽑는 게 더 이제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상장고는 좀 편하게 뽑는 겁니다. 지필형 면접을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학업적인 능력을 볼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한데 외대보고나 하나고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소서 기반으로 한 탐구 역량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면접이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질문처럼 한 가지 질문에 네 가지 질문을 넣는다든지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에서 묻는 질문도 되게 세 가지, 네 가지를 말로 한 번에 물어봐요.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에 답해야 돼요. 아이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대보고 자사 하나고를 되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입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제가 다음에 필요하시면 자사고 입시는 좀 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입에서 이제 학생부 요거 좀 먼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영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정규 동아리, 진로 활동, 자율 활동. 그리고 여기 위에 건 다 미반영입니다. 미반영. 독서 활동 빠지니까 독서 안 중요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는 안 계시죠. 그죠? 처음에 미반영 됐을 때 독서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독서 다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니까 이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대학 입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세특입니다. 세특인데 세특을 이제 보시면 근데 세특의 문구를 한번 보세요. 자, 미적분 원을 고2 때 들었는데 이제 뭐를 탐구했느냐? 미분과 적분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미적분이 수학에서 맨 처음 나왔을 때 뭐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 다르고 이후에 이제 뭐 연구했던 베로 뭐 이런 수학자들의 미적분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초기 미적분을 연구를 한 겁니다, 친구가. 초기 미적분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랑 비슷합니까? 아까 고등학교 자기소개서랑 비슷하죠. 이제 그런 결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지 않고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허상입니다, 그거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지 않은 아이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를 못해요. 그냥 정시로 그냥 수능 봐서 깔끔하게 대학 가야 돼요. 물론 그 깔끔하게 가는 게 굉장히 험난한 그 여정인 거를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암호학 연구반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런 탐구를 했다. 그러니까 세특은 조금 더 이제 그 호흡이 짧은 이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 동아리는 조금 이제 그 호흡이 길죠. 한 학기 혹은 1년 과정 혹은 3년 과정. 그죠?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선행 준비하듯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학생부에 어떤 걸 쓸 건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고3 때 입시를 준비하면 늦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1 때부터 해야 되겠죠. 고1 때부터 뭘 해야 되냐? 학생부에다가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데이터를. 그걸 쌓지 않으면 고3 때 역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뭐 수행평가나 세특.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더 강조되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수행평가나 세특이 조금 이제 단발성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뭐 6월 26일 수요일에 수업 시간에 작성할 거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준비해와. 비포 용지 한 장이야. 앞뒤면 쓸 수 있어. 그러면 사실 수기로 적기 때문에 비포 용지 한 장이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준비 미리 하셔야 돼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호흡을 가져가면 우리 학교에서 세상을 바꾼 수학에 대한 컨퍼런스를 할 거야. 이때 이런 계획대로 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와.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면 1년 동안 우리 할 거야. 4월에 탐구계획서 제출하고 중간보고서 중간중간 발표해서 11월까지 완성해줘. 이런 식으로.
그죠? 단발성이냐, 한 학기용이냐, 1년용이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거죠. 차근차근. 근데 이게 미리 준비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제 학기가 되면 막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도. 선생님 다음 주까지 제출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심지어는 내일까지 제출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물론 저는 안 된다고 하죠. 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유 사항은 이제 아시겠죠. 어떤 건지. 예. 저는 그런 건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건 하진 않는데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큰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우리 아이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지, 어떤 득이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얘기를 좀 생뚱맞게 할게요.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죠, 그죠? 네, 제가 딱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리는데 서술형 강화와 가정형 평가가 되게 강화되는데 이제 요건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면은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요. 법적으로. 원래 공무원이신 분들은 법조항 되게 따지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뭐를 이렇게 하라. 그죠? 그래서 이 선논술형 문항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럼 법에다 이걸 명시를 하면 이렇게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모든 그 학교 평가들이 선논술형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수학을 포함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그리고 학생 참여형 평가와 가정 중심 평가. 그죠? 과정 중심. 지금 이제 뭐 혹시 중학생 학부모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수행평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수행평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수행평가가 많은 비율은 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한 50%밖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수행평가 또 50% 반영되는 학교도 있어요. 보면 되게 반영 비율이 큽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늘려 나가겠다. 근데 이제 이게 중학교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중학교 내신은 어차피 A 받는 비율이 25% 정도 되거든요. 25%니까 되게 좀 널널하죠. 그죠? A 받는 게. 근데 이 평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등학교에 갔을 때 어떻게 되냐. 고등학교에. 그럼 파급력이 엄청 큽니다. 그죠? 고등학교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1학년 때는 상대평가거든요. 2, 3학년 때는 이제 절대평가를 받기더라도.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는 굉장한 어떤 평가에 있어서의 지각 변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서술형과 과정형이 되게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제 과정형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설명회를 할 거예요. 따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한번 보세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수행평가는 사실 미리 준비를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내신이 빡세지 않으니까. 근데 그 패턴을 딱 보시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가 보입니다. 사실은. 학교에서는 이미 데이터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을 임용시험을 보거나 교육대학원 과정에 보면 과정형 평가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되게 많거든요. 자료가.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는 감히 지금 그렇게 평가하지 못했을 뿐이지 데이터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럼 이제 그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거를 중학교에서는 그래도 내신이 그렇게 빡세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보면 눈치 안 보고. 물론 뭐 강남 같은 곳이야 좀 수행 평가를 보는데 학부모들이 눈치를 좀 보긴 합니다. 보긴 하는데 다른 학군지는 별로 안 봐요. 보면 목동이나 뭐 중계나 다른 학군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평가하시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고등학교는 달라요. 지금의 현상에서 고등학교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요. 수행평가 조금 늘리잖아요. 이런 옆에 진선여고 같은 데서 난리 납니다. 이제 왜 수영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냐.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그죠?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과연
우리 아이가 선택하고 싶은 과목을 고2, 3 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사실 저거를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그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특목 자사고는 저게 영향이 가능한데 일반고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실 좀 뭐 능력이나 환경이 안 되세요. 능력이나 환경이 안 돼서 지금 대안으로 마련한 게 뭐 지역에 있는 대학을 동원하겠다, 뭐 지역에 있는 학습센터를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온라인이 되잖아요. 온라인이. 그죠?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아마 다양한 과목을 만들어서 줌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좀 잘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교학점제가도 내후년에는 시행이죠. 그죠?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고2, 고3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만약에 수학을 예를 들면 뭐냐? 수학을 예를 들면, 지금은 고등 상하와 수원 수투는 무조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 상하만 필수입니다. 수원 수투 안 해도 돼요. 진로에 따라서. 수원 수투. 그죠? 난 수원 수투 안 하겠다. 과목이 뭐가 있느냐면은 뭐 지금 선택 과목이 뭐 미적분, 기하,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황통, 이거 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더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수학이 있어요. 교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학 탐구 과제 있어요. 교과서 나왔어요. 그리고 경제 수학 교과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아무튼 대개 교과서가 지금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고교학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수원 안 듣고 경제 수학 듣겠다. 우리 아이는 수투 안 듣고 인공지능 수학 듣겠다.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에서 지금 내신이 어떻게 될지 되게 핫한 그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발표를 했죠. 고1 때는 상대평가를 그냥 하겠다. 지금처럼. 근데 고2, 고3 때는 절대평가를 하겠다.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수학을 듣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학교에.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집단을 가지고 4%, 11%, 19% 자를 수 있느냐? 못 자릅니다. 그러면 중학교 방식대로 90점 이상은 다 A, 그리고 80점 이상은 다 B.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입시하는 분들이 지금 막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고1은 상대고 고2, 고3은 절대니까 고2, 고3의 내신은 줄이고 고1 내신만 늘려서 고1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학에서 아이를 평가하는데 고1 내신만 보고 고2, 고3 내신을 안 본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도 내신 비율을 보면 고1은 30% 이하예요. 고3 내신을 50%, 보통 이제 학교마다 약간 비율이 다르긴 한데 내신을 평가할 때 고3 내신 50, 고2 내신 30, 고1 내신 20 정도를 봐요. 물론 한 5%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긴 한데 고3 내신을 많이 보고 고2 그다음 보지 고1 내신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상대평가인 내신을 많이 보고 절대평가인 고2, 고3 내신을 적게 보겠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여기 이제 말하면 아실만한 부분인데, 그러면 고1 때는 상대니까 비학군지로 이제 가서 좀 널널하게 내신을 따고, 고2, 고3 때는 그 절대니까 여기 학군지로 와서 이런 다양한 교과를 체험하면 되지 않냐. 예, 참, 저는 그게 될까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전학은 거의 안 가죠. 그죠?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전학하면 애들 약간 요즘은 무서워서 약간 왕따 됩니다. 왕따. 예. 그러니까 요즘은 전학을 모르겠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 뇌피셜인데 지금부터는 내신은 대학에서 별로 안 봅니다. 그러면. 그죠? 내신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죠. 고1 내신 상대평가하고 고2, 고3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 A가 아까 비율이 몇 %라고 했죠? 25% 정도 될 거예요. 25%면 상대평가로 했을 때 3에서 4등급까지가 다 A가 되는 겁니다. 3에서 4등급까지 다 A인 A를 뭐 대학에서 뭐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풍선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대학에서 뭔가를 평가를 하든지, 이제 그게 뭐 대학별 논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논술이 좀 힘든 게, 이거 보면은 사교육 시장 폭발합니다, 또. 대통령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학종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학종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이 패턴을 보면은 수능 어렵다 막 지금 때리지 않습니까? 저기 시대인재 학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시대인재 학원 막 압수수색 당하고 난리 났는데, 여튼 수능을 무력화하겠다. 그럼 다른 평가로 이제 옮겨가겠다는 거죠, 그죠? 다른 평가로. 내신을 무력화하겠다. 다른 평가로 옮겨가겠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옮겨가겠냐? 그 지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 지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한 수 앞을 내다 보셔야 돼요. 한 수 앞을. 그게 적어도 지금 있는 학부모님들한테는 해당이 돼요. 지금 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1학년 정도 학부모님들은 지금 제가 하는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 이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권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딴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냥 그냥 좀 수능 봐서 대학 가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 다 힘들어요. 자, 이 현실입니다. 정시. 제가 이제 작년이 아니고 한 3년 전에 가르친 여기 강남권에 가르친 여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공부를 강남에서 그렇게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학교 이름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10등 안에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죠, 시대인재 학원을 가서 의대 입시관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못하나. 한 반에 6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에서 전교 10등 했던 애가 거기 가서 모의고사 봤는데 꼴찌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네. 그래서 보면은 약간 스펙이 헬이죠, 그죠? 학원 강사인데 수능 공부하고 대기업 퇴사하고 수의대 준비하고 55세면 사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한의대 가시고, 대기업 육아휴직 가시는데 한의대 도전하고, 이분은 카이스트 나왔었다고요. 그리고 의대 반수, 그러니까 의대 갔는데 지방대 의대라서 마음에 안 들어서 서울권 의대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대 완전히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이런 분들과 우리 피덩이 같은 애들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이 의대나 이런 스카이를 가겠다?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시쳇말로 저기 휘문고 가면 그 길 건너면 바로 종로학원 있잖아요, 그죠? 휘문고는 그래서 4년제라고 해요, 4년제. 휘문고 3년 다니고 종로학원 1년 다녀야 비로소 그냥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휘문고는 재수비율이 높아요. 강남권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이니까 조금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현역 때 뭔가를 하려면 수시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재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정시는 생각하는 게 낫지. 지금부터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1학기 지났지 않습니까? 그냥 고1 정도 이제 정시 파이터, 이제 학교 수업 다 안 듣고 자고 정시 파이터 하겠다. 이런 애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소서 폐지돼서 고3 때 역전 안 됩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 준비해야 되고, 고1 때부터 준비하려면 고입을 경험해야 돼요. 고입을.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영재원이 왜 중요하냐? 생뚱맞게 영재원이 왜 중요하냐? 일단 공교육에서 방금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그런 독서 능력이나 탐구 능력을 기를 만한 데가 없어요. 공교육에서. 영재원밖에 없어요. 물론
영재원 무용론자들도 있어요. 뭐 그냥 약간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잘 못 가르치시는 것 같다. 그죠? 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데가 공교육에서는 영재원밖에 없어요.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빌드업을 한 거예요. 어머님도 빌드업. 근데 빌드업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옛날 명언인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그루의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도끼 날을 갈아야 된다. 그지? 도끼 날을 아주 세밀하게 갈고 나서 이걸 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나 입시가 한순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탐구수용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독서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리고 독서 후 탐구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왜 이게 연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성인 같은 경우도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책을 재밌게 읽습니까? 너무 쉬운 책 별로 재미없죠. 너무 어려운 책 별로 재미없죠. 그러니까 쉬운 내용과 어려운 내용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약간 쉬운 게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혼재되어 있는 책들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뭐가 느껴지느냐? 정보의 간극이 생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보의 간극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보의 간극이 생기면 뭐냐?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저희들이 정제된 교과 내용, 그러니까 교과 수학을 배우면서 호기심을 느낀다,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 수학은 그냥 100%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든 내가 공부를 하든 강의를 듣든 100%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해를 보통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호기심이 발현될 수가 없어요. 교과만 배워서는. 물론 뭐 천재 같은 애들도 있죠. 교과를 배웠는데 막 이런 호기심이 발현된 애들도 한 상위 0.1%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독서를 통해서만 호기심이 나타나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글쓰기 능력이 한순간에 이렇게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처음에 초등과정에서 할 게 이제 작도하고 기하학적 최적화인데, 일단 요거는 배경지식이죠. 그죠? 배경지식이고, 브루노이 다이어그램이랑 이제 델론의 삼각형을 얘기할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보고서를 하나를 넣었는데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어떤 지역에서 관공서를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를 설계할 때. 그러면 관공서를 어디다가 배치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모두 다 가까울 만한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최적화 시킬 거냐. 그때 필요한 게 외심에 대한 개념이에요. 외심. 그리고 그 보르노이 다이어그램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자연현상에서 있어요. 기린에 보면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기린 무늬. 그럼 기린 무늬가 원래 이게 점박이었는데 그게 색소가 퍼지면서 이렇게 이제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착안을 해서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최적화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델론의 삼각형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쌍대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점들을 연결하면은 델론의 삼각형이 되는데 그것들은 또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걸 탐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작도도 해보고 이제 이런 보고서를 쓸 계획이 이번 초등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책은 이제 이 두 권을 이제 주로 할 거고 제가 이 두 권 외에도 배경 지식에 들 만한 워크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거고요. 이후에 요거는 고등이죠. 고등. 이후 수업들은 이제 이런 수업을 할 겁니다.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랙탈이죠, 그죠? 프랙탈. 그리고 중등 과정은 이제 암호 수학을 할 건데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초중을 나눈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그죠? 초등은 제가 아이들이 선행을 주로 하니까 중학교 2학년 수준까지를 보고요. 그리고 중등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까지. 물론 이게 조금 안 되거나 더 돼도 아이의 어떤 탐구의 역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가감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우리 아이는
중3까지 안 했는데 중등과정 못 듣지 않냐, 이렇게 재단하시지 마시고 조금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향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를 겁 없이 덤비는 성향이 있고, 모르면 약간 쩔쩔매는 성향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이제 감안하시고 이제 수업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 같은 경우도 이제 배경식을 쌓고, 지금 책이 2권이 생략이 됐는데, 책이 지금 이게 3권이거든요. 3권인데 세상 모든 비밀을 푸는 수학이라는 책이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책하고, 그다음에 튜링이 되는 암호 이야기는 수학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암호 수학은 이제 암호에 대한 실습.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요. 이후 수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책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독서관동을 하는데 지금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쓰신 책인데 2부에 암호 수학이 있어요. 그 책을 같이 읽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수업 소개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후 수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학자 시리즈 저는 전권을 다 강독을 해요. 전권을 다 강독을 하고, 보통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왜 좋아하냐면은, 사실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이 수학 동화라는 이 컨셉이 되게 강해서 좋은 책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저희 딸하고 가끔 책을 읽으면, 이런 책도 있었구나,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이런 책이 거의 없어요. 그죠? 어머니께서도 이제 아이들 책 이렇게 셀렉팅 하시다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아우르는 이런 수학 관련 도서가 유일합니다. 이 책이 거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쓰셨어요. 대부분 책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쓰셨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충분히 여기다 쏟아내셨겠죠. 그죠? 쏟아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학교에서 하는 과정형 평가 이런 거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책들이 보면 되게 막 집에 정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앞에는 되게 쉬워요. 앞에는 대부분 책들이.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쉽네 하고 넘깁니다. 근데 뒤쪽은 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 한 권을 좀 올곧이 다 꾸준하게 다 봤으면 좋겠어요. 적게 보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책을 수업을 하고, 워크북을 제가 이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번에 저기 밑에 샘플 있는데 만들어서,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은 이건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가 지금 2년째,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학기 때 오프라인으로 여기 대치 MSG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워크북 쓰고, 독후 감상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가 전체적인 감상, 그러니까 친구한테 책을 소개를 해줘라. 두 번째가 구체적인 수학적인 사례에 대한 감상, 수학 개념에 대한 재미있는 이론을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의 변화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더 알아보고 싶은 점. 그러니까 요 네 가지 항목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조목조목 쓰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느낀 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요 네 가지를 지키셔가지고 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잘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상도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감상도. 그리고 이제 아까 수학 독서 강독은 제가 이 책들을 이제 한 1년 정도 과정으로, 여기까지 1년 정도 과정으로 좀 하는 편이고요. 너무 어렵지 않지만 또 너무 쉽지 않은, 그 정도 책들을 이제 주로 하고, 보통 중학생들, 조금 문해력이 괜찮은 친구들은 초등학생도 되긴 한데, 보통은 중학생들, 보통은 중학생들 하고, 과학책도 하나씩 넣습니다. 과학책 넣고, 그리고 조금 쉬운 책도 넣었어요. 이제 플래랜드 같은 경우는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매스매틱도 또 소설이거든요. 이런 쉬운 책을, 얘도 골드바이축도 소설입니다. 소설도 넣고, 이제 넌픽션도 넣고, 그리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의는 되게 중요한 책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시집입니다. 시집.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독서 감상을 시로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로. 그러니까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방정식에 대한 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연애 편지를 쓰다가 되게 많이 이렇게 커트를 당했습니다. 자, 여튼 이제 이건 학교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되게 많이 웃으시네요. 자, 아무튼 이제 시집도 있고, 그리고 이 책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완벽한 공부하는 책인데, 이제 이게 단순히 공부법 책이라기보다는 뇌과학에 대한 책이에요.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니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뇌과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수학 선생이지만 뇌과학을 되게 중요해서,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 데에서 작동 원리를 잘 알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워크북을 씁니다. 근데 아까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쓰는 편입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도 책으로 할게요. 네, 파타고니아라는 책, 브랜드는 아시잖아요. 그죠? 브랜드. 근데 제가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게 뭐냐면은, 옷을 파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옷이 많이 파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 기업은. 그죠?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옷을 리폼하고, 그죠?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이제 해서 되게 코로나 시기에도 성장을 많이 했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입시 자체가 수학을 되게 즐기고 그래야지만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런 반응이에요. 재미있는데 힘들다. 재미있는데 힘들다. 네. 저는 본질에 가깝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데 많이 쓰니까 힘들어요. 많이 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마무리하면서 이제 최고 인재는 문제 푸는 능력만 원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네, 그래야지만 이제 인재가 원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요일 날 뵙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 설명회는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이 독서에 관련된 거는 사실 설명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매끄럽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재학교 입시를 진행하면서 2단계 전형, 3단계 전형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본 그냥 과학이라고 하면 이론 암기하고 그걸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 푸는 것만 배웠지, 그러니까 간단한 문장에 대한 해석은 가능한데 긴 문장을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걸 보고 있다가 뒤에 걸 읽으면 앞에 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대한 연결성을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히 과학, 수학 많이 하는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이런 그 제시문이 긴 문제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긴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사실 중학교 가서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시간 있을 때 연습을 좀 시켜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사실 그거를 말씀드려요. 저는 사실은 실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애들이 해갖고 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번 설명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3단계 캠프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뭐 과목에 대한 창의성 문제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험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물리화학 쪽에 조금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비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게 인성, 창의 인성, 글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수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마지막에 그 전달드린 그 아이 글쓰기 한 거 있잖아요. 이건 특정한 아이의 글쓰기인데, 제가 수년간 영재학교 입시 서울과학영재학교 글쓰기를 준비하면서 했던 아이 중에 제일 잘한 아이의 글쓰기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글쓰기를 살펴보면은 그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냐면, 일단 글을 다 읽고 문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뭘 보면 좋냐면 그
페이지 7쪽으로 된 거 있잖아요. 페이지 7쪽으로 된 글쓰기에 4쪽, 5쪽을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 7쪽으로 된 거에 4쪽, 5쪽. 그걸 보시면 그 위에다가 뭘 써놨냐면 그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 이 내용이 뭔지를 먼저 써놓고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싹 적어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요약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께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소서 쓸 때도, 과학탐구 보고서 자소서 쓸 때도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똑같은 실은 많다라는 거예요. 독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특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독특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시문의 요약만 하는 거지 자기 생각 쓰진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몇 자 이내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그걸 다 채워요. 근데 그 서울과학영재학교 2단계 전형을 통과한 아이들 글쓰기를 해보면 과간이에요. 글쓰기 500자를 쓰라고 하면 100자, 200자 쓰고 그냥 자버려요. 떠들어요, 아이들하고.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글쓰기가 영재학교 입시에서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10점 만점, 10점인가 20점밖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의 생각을 읽기에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인성 면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글쓰기가 아이의 생각이나 사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에서 이 글쓰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과학영재학교도 사실 글쓰기가 없었는데 올해 이제 글쓰기가 들어갔고 그 장려시 전형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런 창의 인성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이거잖아요. 복날 다가오니까 개고기 먹게 해야 되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일 수 있어요. 네. 언제나 얘기하는 건 그거죠. 닭고기, 소고기는 먹으면서 왜 개고기는 안 되냐. 식용으로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규정을 질 것이냐.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다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지만 뭐 본능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지만 걔네들도 다 고통을 느끼고 다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금 저학년 때 꾸준히 계속 하기보다는 뭐 겨울방학이나 뭐 여름방학 때 시간이 있을 때 특강으로 이렇게 해서 토론도 해보고 글쓰기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되면 뭐 학기 중에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 2020학년도 경기과학영재학교 2교시 6번 생물 문항을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10분간 뭘 하실 거냐면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어머님들의 느낌이 아이의 현실일 수 있어요. 한번 그 자료 요 안에 있거든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학 문제인지 아니면 언어 문제인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 중에서 1번은 안 하셔도 되고요. 1번은 안 하셔도 되고 2번만. 그러니까 1번 문학 여기 보면은 문항이 여기 안 들어갔네요. 여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 문항 X, Y, Z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 제시문을 읽고 여기서 그 암수 한 몸이 X마리, 정상 수컷이 Y마리, 불임 수컷이 Z마리일 때 X 대 Y 대 Z의 비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못 푸셔도 돼요. 만약에 답 맞추시면 저한테 전화번호 주시면
커피 상품권 5만 원권 제가 싸드릴게요. 맞추시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걸 공부한다라는 걸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준비했어요, 사실은. 제시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문장이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제시문을 요약해서 핵심 키워드만 뽑아 놓은 거라서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보기가 아이들보다는. 사실 이거는 수학 공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장을 따라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힌트를 드리자면 5마리가 있으면 4마리는 교배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1마리는 그냥 자가 교배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사실은 이거의 목적은 풀겠다라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2가지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 문장을 읽고 잘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는 부분하고, 2번째는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각 과목 선생님들은 각 과목만 가르쳐요. 아이들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다 해요. 어떤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거기서 또 상위권의 성적이 나왔다. 어떤 영재학교를 썼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정말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너 왜 서울과학영재학교 못 가? 왜 경기과학영재학교 갈 성적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어려운 공부를 힘들게 할 거예요. 이 내용을 어머니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100마리 있잖아요. 100마리가 있는데 이 100마리 중 25%는 사멸이에요. 그러면 100마리 중 25% 사멸이면 몇 마리 남죠? 75마리. 그 75마리 중에 3분의 1이 불임이에요. 그럼 실제로 생식 가능한 수컷의 숫자는 50마리예요. 그런데 이 100마리의 암컷 중에 20마리는 그 자가 수정을 통해서 암수 한 몸 20마리가 되고, 나머지 80마리는 50마리 수컷이 2번 교미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80마리의 암컷과 다 교배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80마리 암수 한 몸하고 80마리 수컷이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2세대 역시도 암수 한 몸은 100마리가 다 나와요. 근데 수컷은 몇 마리가 나오냐? 몇 마리 나왔죠? 80마리. 왜냐면 여기서 암수 한 몸이 수컷과 교배해서 수컷은 80마리 나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몇 시간 살아요? 24시간. 그러니까 1세대는 2세대와 교배를 할 수 없어요. 2세대는 3세대와 교배를 할 수 없어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그러면은 지금 2세대에 그럼 100마리의 암수 한 몸과 80마리의 수컷이 있어요. 그럼 이 80마리에 다시 얼마? 25%가 죽어요. 그럼 80마리에 25%가 죽으니까 60마리 남죠. 60마리에 3분의 1이 교배를 못해요. 그러면은 60마리 중에 40마리가 교배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100마리 암컷 중에 20마리는 그 암수 한 몸 자가교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80마리는 수컷이 40마리 남았으니까 또 80마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0마리에 또 80마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 11시간이라고 했어요. 교배를 하지 못하는 성숙한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애는 누구냐?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80마리 중에 결국은 정상 수컷은 교배가 가능한 아이잖아요. 그 교배가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겠어요? 40마리. 그리고 불임 수컷은 20마리. 그 5대 2대 1. 그러니까 문장만 따라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머님들도 어떠세요? 힘들죠. 요약만 딱딱딱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책을 많이 읽고 그거를 요약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걸 한 거고, 아이들 앞으로 어려운 공부할 거니까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 간담회 그냥 최종 목적은 사실 이거예요. 딴 거 떠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는 글쓰기나 인성, 창의 인성 쪽 토론에 관련돼 있는 거는 3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좀 해보고 중학교 가서는 그냥 교육과정에 좀 충실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서가형 과학 기출 문제로 지구온난화의 축산업과의 관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거에 관련된 제시문이 엄청 길어요. 그 기출문제 사실은 그 원장님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제시문이 굉장히 엄청 길어요. 그걸 읽고서 그걸 요약하면서 자기 생각을 적는 거예요. 그럼 글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물 관련해서는 그게 있어요. 동물 실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간의 삶을 조금 더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동물 실험을 정말로 해야 될 거냐. 이 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쥐, 토끼, 닭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았냐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는 인공지능이고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어차피 해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실험을 직접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정말 한 10년 전만 해도 개구리 해부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생물을 가르치다 보니까 개구리 해부 실험을 했는데 정말 보여줄 게 많아요. 왜냐면 개구리 해부를 통해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배우는 내용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눈 하면 수정체 볼 수 있죠. 수정체가 되게 맑아요. 눈을 뽑아보면. 그리고 장을 갈라보면 그 위 pH가 2라는 거 pH 페이퍼 대보면 pH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좀 더 내려가면 흉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심장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심장을 띄어내도 몸 바깥에서 뛰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내장기관을 다 드러낸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신경이 뒤쪽에 이제는 노랗게 가는데 거기에 전기 충격 주면 다리 움직일 수 있어요. 내장기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신경 관련해서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 관련돼서 순환기관에 관련돼서 사실 해부를 하면 정말 직접적으로 딱 다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영상 자료 혹은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이제 토론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들 뽑아서 그렇게 해주는 거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아이들끼리 모여서 너는 이쪽으로 아니면 바꿔서 한 번씩 토론해보고 글도 써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책에서 멋진 신세계와 1984에 관련된 그 제시문이 주어지고 거기서 아이의 생각을 적는 문항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좀 연습해 보자라는 의미고 여기 한국은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일기 쓰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일기를 내용을 쭉 주고 거기서 나와 있는 과학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써 내려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이론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으면 쓸 수 있는 문항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이제는 찾아내서 자기 생각을 담는 거는 사실은 쉽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께서 시간이 있다면 그래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재원을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좀 해결될 수 있고 그 글쓰기나 이런 것들은 영재원에서는 조금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외부 사설기관이든 아니면 집에서든 책을 읽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과학적인 이슈가 나오면 그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머님이 좀 해서 한번 읽어보게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사실 집에서 이런 정도로만 해줘도 굉장히 좋은데 중학교 1, 2학년만 되면 어떻겠어요? 뭐 엄마 이걸 왜 해? 막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그 전에 시킬 때 잘할 때 시켜줄 때 잘할 때 조금씩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저는 생명과학 전공이고요. 글쓰기 이런 거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도 쓰는 걸 읽어보고 보다 보니까 그냥 경험치로 아는 거예요. 아, 얘가 잘 썼구나, 못 썼구나. 아, 얘는 그냥 게시물을 뺏겼구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들어있구나를 읽어보면 그냥 조금 나와요. 그게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니까 잘 됐지라는 건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이고, 이과 선생님들은 아,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잘 생각했구나, 이 정도로만 써도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글쓰기를 국어 선생님이 채점하시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과학 선생님이 채점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글쓰기에 뭐 서론, 본론, 결론, 물론 다 이런 게 다 들어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핵심적인 내용과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 적는 거, 이게 이제 필수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정말 제대로 안 써요. 정말로.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오늘 경험해 보셨지만 아예 힘든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많이 도움 주시고 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준비한 거니까 이걸로 저는 마치고 네. 그리고 또 하실 말씀 계신가요? 네.